최근 인천시 교육청 인사를 두고 도성훈 교육감 측근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의 후속 징계가 없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원격 진료가 늘고 있는데요. 동시에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하는 왕진 의사들의 역할과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빌라 52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서 전세보증금 100억 원을 가로채 사라졌던 한 집주인이 최근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최근 다양한 이슈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성원 교육감의 측근들이 이번 인사에서 대거 합류한 건데요. 교육청 내부에서는 보은 인사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추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멈춰 있어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송일찬 기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선 교육감 측근들의 합류가 이번 인사와 많이 겹쳐 있습니까? 네, 인천시 교육청이 일반 임기제와 개방형 직위 등 채용을 진행을 했는데요. 눈에 띄는 자리가 대변인과 시민소통 전문가입니다. 대변인은 기존 6급에서 한 직급을 올려 5급으로 채용을 했는데 도성훈 교육감 선거 캠프 출신이 채용됐습니다. 전 시교육청 정책보좌관 출신인데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는 상황실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도교육감과 함께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데다 전교조 인천지부 활동도 함께했고 당선 이후에는 준비위원회 위원으로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소통 전문가는 물론 앞서 채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자와 이달 초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급 상당의 정책기획조정관도 모두 선거 캠프 출신입니다. 심지어 5급 비서관의 경우에는 교육감 1기 때 6급 정책보좌관을 소행하다가 소통협력 담당관실 7급 주무관으로 자리를 한 차례 옮긴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 캠프를 거쳐 5급 비서관으로 다시 재입성한 사례입니다. 물론 선출직 공직의 특수성을 보면 자신과 가까운 인물을 주변에 두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보훈 인사나 회전문 인사로밖에 비춰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인천시 교육청 측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시 교육청 측은 면접위원을 모두 외부에서 선정하는 등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만전을 기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인사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자면 측근 챙기기라는 오명은 계속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 선거 당시 보좌관 등 측근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교육청 내부에서는 보훈성 인사에 대한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청 내의 한 관계자는 측근이 아니면 좋은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다른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육청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일입니까? 네, 지난 2월이었죠. 인천의 한 모 교육지원청 팀장급 공무원인 40대 A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주말 초과 근무 중이던 여직원 B 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과 12월에도 B 씨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A 씨는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요. 문제는 시교육청이 직위해제 등 관련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씨는 사건 이후 올해 4월 경찰 조사가 시작돼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4개월 동안이나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B씨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송고충 민원 신고를 한 직후인 올해 2월 말 곧바로 병가와 휴직을 낸 뒤 7월 초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다시 복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A씨가 복직할 당시에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서로 진술이 많이 다른 상황이어서 직위해제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이죠. 이청현 교육감 당시 성비위를 막고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직위해제까지 진행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까지 송치를 했는데도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데요. 시교육청은 추후 검찰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따라 A씨의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효찬 기자였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진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긴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물론 편리함도 크지만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사이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맹점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산골 마을이 아닌 도심에서 왕진하는 의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출혈에 더해 3년 전 심한 골절 사고까지 당하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외출이 힘들어진 60대 여성 김모 씨. 난생 처음으로 집으로 방문한 의료진을 만났습니다. 내가 몇 년 또 쓰러야 됐나? 그것도 모르겠네. 뭐 몇 년? 3년? 3년 됐어요. 3년 됐어요? 네. 네. 김 씨는 쓰러진 뒤 재활에 실패해 지금은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 매일 바닥에 누워 지내느라 욕창도 생겼습니다. 갈수록 건강이 악화하고 있지만 돌봐줄 가족이 하나 없는 김 씨에게 병원 진료는 언감생심입니다. 뭔 일을 하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해요. 제일 먼저 해 뜨면은 해도 보고 싶고 햇빛에 나오고 이거 싶고 그렇거든요. 전혀 못하니까 많이 불편했었어요. 요양보호사가 대리 처방으로 받아준 갖가지 약이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김 씨에게 방문 진료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병원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나 뭐 요양보호사가 가서 약을 받아오는데 그 약이 제대로 뭔가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약을 받는데 약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경기 부천시에서는 김 씨처럼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나 고령 노인 등 2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방문 재택 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대상자 집으로 의사와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재택의료팀이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말까지 대상자를 2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가 월 1회 이상 왕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일회성으로 뭐 한 번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의료 서비스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빈틈이 생길 수 있는 도심 속 의료 사각지대에 방문 진료가 주민건강복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 지역 빌라 세입자들에게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받고 사라졌던 한 집주인이 최근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았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빌라 52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서 전세 보증금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자 6명에게서 1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잇따라 계약했다고 판단했는데요. A씨 소유의 부동산이 100채가 넘어 추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가 한강 신도시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합니다. 김포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앞서 이달 건립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김포 청소년 수련관은 장기동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수영장과 과학실험실, 방송실, 체육관을 갖춘 복합시설로 추진됩니다. 김포시는 청소년 이용을 돕기 위해 셔틀버스 운행이나 대중교통 노선 조정 같은 후속 대책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종합전시회인 광주 에이스페어가 22일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최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콘텐츠 가치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콘텐츠 종합전시회인 2022 광주 에이스페어가 22일 오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참가 기업과 합찬사, 제작사가 함께 교류하는 사전 환담을 시작으로 개막 공연과 개막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LED 터치스크린 기술을 활용 행사 슬로건을 표현한 개막 퍼포먼스가 눈길을 끕니다. 개막식 주요 참석 인사들은 콘텐츠별 부스를 살펴보는 전시장 라운딩에 참여했고 주제관 체험에서는 민선 8기 광주시의 슬로건을 구현한 가상 페인팅을 선보였습니다. VR 장비를 이용해서 무등산 서석대 하늘 위에서 보는 문구는 VR 기술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이번 에이스페어의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콘텐츠 가치의 확장. 현재 플랫폼과 콘텐츠 시장은 급변하는 기술 발전에 힘입어 그 역할과 가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블 TV 업계도 최근 IP망 서비스와 커머스 방송, 콘텐츠 공동 제작을 비롯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또 최근에 커머스 방송을 시작을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네 마켓을 살리는 거니까요. 또 최근에는 저희 회원사인 SOPP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 좀 더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5일까지 4일간 펼쳐지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30개국 334곳의 콘텐츠 관련 회사와 해외 바이어 120여 명이 참석합니다. 콘텐츠 품목별 전시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했고 콘텐츠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성인들의 가벼운 일탈을 뜻하는 키덜트 콘텐츠 전시와 신진 작가 공모전으로 한층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 외에도 콘텐츠 관련 컨퍼런스와 비즈니스 상담회, 다양한 이벤트들로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한 광주 에이스페어, 지역의 대표적인 콘텐츠 박람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정윤철입니다. 지난달 말 부천 옥길지구로 이전을 마친 부천 소사경찰서가 23일 신청사 준공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옥길 신청사는 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장애물 없는 환경과 녹색 건축물 설계, 지열 활용 냉난방 시설 등을 구축했습니다. 지난 1980년대에 건립된 과거 성내동 청사는 누전, 누수 등 노후 문제를 비롯해 좁은 사무실과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장기간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인천 계항장 문화제 야행이 24일부터 25일까지 계항장 문화지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현장에서는 가을밤의 화려한 조명과 함께 어우러진 인천 계항장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데요. 문화제 야간 개방은 물론 플리마켓과 콘서트, 크루즈 컬렉션 패션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 이지 앱을 이용한 스탬프 투어도 준비 중인데요. 앱 메인 화면에 제시된 코스를 완주하면 LED 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인천 여성 일자리 한마당이 지난 22일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 구직자 약 10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반도체 생산과 광고 홍보 등의 분야에서 약 33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날 인천시는 여성 친화기업 10곳을 선정해 선정서와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부평구가 부평 5동 주민조직 큰우물 사람들과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평 5동 주민자치회의 행복을 모으는 꼬드불 마을 사업은 2022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선정됐는데요. 부평 5동 일대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 거점 공간 조성과 마을 상품 시범 제작, 도시재생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오는 30일 개막하는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축제 주요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이 세계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한국만화박물관 로비 공간에서 코스프레와 뮤지컬 형식으로 개막식을 연출하는 동시에 부천 만화대상 시상식을 엽니다. 이와 함께 만화 전시, 마켓관,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전, 비즈니스 상담회, 웹툰 여신강림 작가 간담회 등 독자 참여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축제 기간 중인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경기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